자본주의 사회가 그 이전의 사회와 다른 점은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을 받고 그거로서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게 다른 이전 사회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와 달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예를 들면 실업, 은퇴, 산업재해, 출산, 그랬을 때 일을 못하죠. 노동력을 팔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에 빠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때 바로 복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즉 소득보장 정책으로부터 시작이 돼서요, 그런 어려울 때 최소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복지이고 사회보장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연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라고 합니다. 노동과 복지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과 함께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먹고 사는 사회가 됐고요. 근데 그때 그 노동력을 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 이제 우리는 보통 이걸 사회적 위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이제 국가가 먹고 살 수 있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들어왔고, 그것을 복지제도 혹은 사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그것의 역사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노동시장이 이제 변화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돼야 되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노동과 복지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노동, 오늘 제가 말씀드릴 노동은 무엇인지, 복지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현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과거를 좀 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노동과 복지는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즉, 자본주의 산업사회 내에서 노동의 문제, 그 다음에 복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산업사회를 해부한 칼 막스에 한번 의존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칼 막스는 자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생산 체제로의 전환은 두 종류의 아주 상반된 상품의 소유자가 서로 대면하여 계약을 맺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두 종류의 상반된 상품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그 소유자 하나는 자본가고 하나는 사실 노동자죠.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무엇일까요? 노동력이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아무튼 저런 식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팔리고 했던 그런 자유노동시장이 성립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도래화되고 이제 기계화와 만나고 하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산력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지금 영국에 보통 우리 산업혁명을 1760년을 보통 기점으로 하는데, 생산력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1인당 GDP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일반 노동자의 삶은 어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럼 어려웠느냐? 항상 어려운 건 아니었겠지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았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위험, 그걸 이제 우리는 사회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본주의 구조적 위험이 일반 노동자들에 닥쳤습니다. 그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되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공통점들, 실업이든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든 은퇴하게 수밖에 없댔든 산재당해서 노동력을 상실했든 등등등등의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노동시장이 존재하고 자기 노동력을 팔 수 있으면 팔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즉 그 당시에 전후의 분위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런 그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제대로 어떻게 보장을 받는다든지 어떤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이제 극복하자라는 것이 일반 노동자들에게 널리 퍼졌던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공산주의 운동이 심화되는 것,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 결부되는 것, 그래서 체제가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에서 대처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탄압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들고 사회주의를 탄압하는 겁니다. 지금의 뭐 반공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78년에 엔타이 소셜리스트 로를 입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인당도 이제 불법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뭐 사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회보험 입법입니다. 1883년에 의료보험법, 1884년에 산재보험법, 그 다음에 1889년에 연금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냅니다. 국가의 3분의 1 보조금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보험제도 독일 그렇고 일반적인 우리나라도 그렇죠. 국가가 지급하는 것 일정 보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노동자와 고용주가 반반씩 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자치의 노사가 자치 관리하는 사회보험 시스템으로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가 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또 다른 여러 측면에서 이제 노동자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들이 들어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기는데, 하여튼 그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에서 사회보장제도로서 이제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인 복지 혹은 복지국가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웬만한 산업국가에게는 사회보험제도가 확산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에 혁명이 전파되는 것을 막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창기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들어서고 자유노동시장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소득보장정책 중심으로 사회보험제도가 들어온 이것을 이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에 복지국가가 태동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 한번 또 노동시장의 큰 격변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변화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남성이 아닌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입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입니다. 산업화 시대는 기본적으로 남성 1인 생계 부양자 모델이었습니다. 남자는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고 그 다음에 여성들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뭐 며느리로서 집안에서 소위 보살핌 노동을 제공을 하는 거죠. 아이도 키우고 뭐 아픈 가족이 있으면 보살피기도 하고 또 늙은 어르신들을 또 봉양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었습니다만 이제 시대가 바뀌게 되면서 여성들도 사회 참여를 합니다. 여성 고용률과 남성 고용률에 큰 차이가 없고 지금은 더 이제 좁혀지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즉 맞벌이 모델 혹은 2인 생계 부양자 모델로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교육을 다 잘 받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남성의 완력이 많이 필요 없어진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그 경제활동 참여와 함께 어느 나라나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표준적인 사회보장은 남성 1인 생계 부양자 모델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남자는 나가서 노동력을 팔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여성은 집에서 보살핌 노동을 제공하는 즉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또 늙으신 어르신 부모들을 봉양하고 하는 그 부분을 보살핌 노동을 맡은 그렇게 이원화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초창기 사회보장제도는 그 남성이 일을 못했을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연금을 준다든지 실업수당을 준다든지 다 그러나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꽤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 했던 돌봄을 국가가 대신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공보육부터 사회 서비스들, 장기노인 요양보험부터 했고 사회 서비스들이 도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가정 양립 정책들이 주르륵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육수당, 그러니까 양육수당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보수주의들의 양육수당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상관없다. 공보육에 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더라도 무조건 아동수당은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양육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을 한다든지 등등 하는 방식으로 일가족 양립을 추구하는 것이 삼인주의의 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까 사회보험 중심은 이제 소득보장 정책이었잖아요. 이제는 사회 서비스가 커다랗게 들어옵니다. 지금 공보육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아까 그 딸로서 며느리로서 하는 과거에 집안에서 여성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노인 봉양이었죠. 이 부분도 사회화가 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우리 뭐 장기 노인 요양 보험 해가지고 치매 걸리신 분이라든지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이제 뭐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집에서 할 때도 가정 돌봄 보호사분들이 오셔갖고 도와주고 그러죠.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즉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는 사회 서비스가 대거 도입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 근로친화적 복지라는 것은 대표적인 재상품화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시장 정책 측면에서 적정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것이 새롭게 도입이 되고 들어옵니다. 용어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실업급여가 이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이렇게 비스마르크 시대 유럽에 도입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냥 실업급여 이렇게 불렀었던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적정노동시장 정책이 들어오고 보니까 저건 소극적인 거다. 사후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소극적인이라는 측면에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부르고 지금 말씀드릴 적정 노동시장 정책은 사전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빠지지 않게끔 직업 능력들을 배양해주고 고용 서비스를 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적정 노동시장 정책으로 합니다. 적정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수당이라고 하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즉 일자리가 없을 때 사후적으로 소득 보장해주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잃지 않게 혹은 일자리를 잃었어도 빨리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들이 다 적정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직과 연결해주는 고용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직업훈련 그리고 그런 기간 동안에 소득 보장을 해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책들이 적정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고용주에게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특정인들, 예를 들면 뭐 이민자, 뭐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령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좀 취약한 계층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고용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들 이런 것도 다 적정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1952년 스웨덴을 그 기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친화 복지들이 적정 노동시장 정책, EITC 등등 뭐 사회 서비스 같은 것들이 쫙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복지 국가 내에서 복지 정책은 노동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또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 부응하는 직업 능력을 갖게 만들어서 노동력을 잘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도입될 때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혁명 운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구해내기 위해서 도입된 이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정신은 어떻게 보면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체제 변혁 운동이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자본주의 생산 과정이 잘 돌아가고 노동시장이 작동하는데 복지가 개입해서 이 작동이 좀 저해되거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하지 않는 그 선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져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유럽의 나라들의 고용률이 OECD 평균도 넘거니와 또 한국에 비해서도 한 10%포인트 높은 그런 수준을 보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고 또 물론 이제 그 일하고 해서 살다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좀 높은 수준으로 소득 보장은 받는 거죠. 이것이 잘 선순환되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복지국가의 목표는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임금 노동자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임금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위험에 닥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 보장을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잘 발휘하고 직업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노동시장에서 그 사회생활하고 또 뭐 자아도 개발하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복지국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노동과 복지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먼저 예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나서 뭐 AI다, 로봇화다 이런 가지 하는 걸 보면 노동력이 필요 없이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이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또 한편 또 뭐 서비스도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잘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잘 사회보장제도를 개혁을 하면 거기에 부응하게 또 복지와 경제와 복지가 선순해 가는 그런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그럼 오늘 노동과 복지와 현재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저서인데요. 복지의 원리입니다. 이게 개정판이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이 복지의 원리 통해서 오늘 강연한 내용의 주요 부분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복지국가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성장을 했고 지금 우리 생활상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제도는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경제와 복지가 어떻게 하면 선순환을 그리면서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읽으실 수 있게 쓴 책입니다.